자, 교재 366페이지에요. 계약의 해제와 해지입니다. 이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는 계약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러한 요소가 발생하면 그 계약을 이제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는 제도인데요. 해제라는 것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해지라는 것은 해지한 그때부터 앞으로 그 계약관계 효력을 상실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걸 보통 우리는 해제를 소급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해지는 장래효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제, 해지 제도. 먼저 거기에 개념적으로 보면 해제한다는 것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해지한다는 것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이때 해제권이나 해지권이나 이 권리의 성질은 전부 다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해제나 해지를 하게 되면 유효한 계약, 즉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되어 있는 유효한 계약 관계를 그 효력을 상실시켜 버린다라는 면에서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성권을 사용하고, 이 해제권, 해지권을 행사는 모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한계로 하는 단독행위죠. 성격이요. 왜냐하면 계약하는 당사자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제한다, 해지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계약관계를 상실시킨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공통적이니까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게 기본입니다. 자, 이러한 해제, 해지 제도에 구별할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합의 해제 또는 합의 해지. 이 관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는 단독행위라 했죠. 즉, 의사표시 한계를 가지고 이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그 법률 관계인 계약이란 것을 효력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 이것은 뭐 해제 계약 또는 해지 계약, 계약의 모습입니다. 계약,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종전에 유효한 계약을 효력을 상실시키자, 소급해서 상실시키게 되면 해제 계약이 될 것이고, 장래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해지 계약이 되겠죠. 따라서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은 계약이다. 이런 면에서 해제와 해지,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때 합의 해제는 그 효과가 이 합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즉 계약에 의해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의도한 대로 효력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래서 해제는 기본적으로 소급효가 있으니까 소급효가 나올 것이고, 해지는 장래적 효력이니까 장래효가 발생하겠죠. 각각 합의 해제, 합의 해지하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 장래적으로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면에서는 해제권 행사나 해지권 행사와 같죠. 다만 이 합의 해제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서 그 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의미 없습니다. 원상해보겠다 이런 것도 의미 없죠. 당사자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즉 합의 해제는 소급효, 장래효 이런 내용으로 존재하는 외에는, 그 외에는 전부 이 합의, 즉 계약의 내용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즉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렇지 않죠. 또 원상회복이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다 정해진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67페이지에 가면 니은 동그라미에 해제 조건과 실권약관이 있어요. 이 실권약관,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해제 조건부 특약입니다. 약정이죠. 별도의 약정이죠.
즉 해제 조건부라는 것은 뭐를 해제 조건으로 하냐면 채무 불이행이 만약에 장래에 발생한다면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해제 조건 자체가 장차 장래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면 거죠. 이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실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실권임약관은 기본적으로 장래에 이러한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죠.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죠. 이런 면에서 해제권 행사, 이거는 소급표가 있다 했습니다. 소급에서 효력을 상실하는 이런 내용과 다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의사표시로 해제한다라는 의사표시 해야 되지만 해제 조건의 성취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는 별도로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 조건이 성취되는 순간에 그냥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정도겠죠. 따라서 해제 조건부 특약을 우리는 실권약관이라 하는데 그 해제 조건이 만약에 장차 채무 불이행을 해제 조건 할 때는 우리는 권리 의무 관계인 채권 채무 관계를 실효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해제. 이 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해제 의사표시하게 되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한 개로 일방적으로 행사하면 형성권 행사. 그렇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효과로서 3번 소급해서 계약관계가 실효가 됩니다. 소급적 실효. 이것을 우리는 소급표라고 하죠. 이러한 제도가 바로 해제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는가? 발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당사자 약정 사유를 만들어 놓고 이러이러한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그 해제권을 누구든지 상대방한테 일반적으로 행사하면 계약관계가 소멸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을 약정해제권이라고 그러죠. 약정해제권. 이것은 약정 사유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정해져 있는 사유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법정해제권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로 대상으로 행사하게 되죠. 법정해제권은 기본적으로 다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민법 개별 규정에 의해서 해제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매도인의 담보 책임 같은 거 우리 시험 범위에서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내용에서 손해배상 외에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매수인한테요. 그럼 이 해제권이란 것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개별 규정에서 이렇게 규정에 따라서 행사하면 됩니다. 법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대로 행사하면 되겠죠. 그런데 개별 규정이 아니라 통칙으로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규정이란 것은 어떤 사정이냐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이라는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채무 불이행을 요건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것을 요건으로 해서. 그럼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일반 규정에 따르는 법정 해제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주로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법정 해제권 중에서 일반 규정에 따르는 것인데 그 법정 해제권은
기본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권입니다. 이때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귀책 사유에 의해서 채무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죠.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죠. 불이행 시. 그럼 여기 불이행의 모습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것은 이행기가 지나버렸다. 근데 이행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행지체라 그러죠. 이행지체인 채무불이행. 그 다음 두 번째,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걸 이행불능이라 하죠. 이것도 역시 채무불이행의 한 모습이죠. 또 채무자가 이행을 하기는 했으나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걸 우리는 불완전 이행이라 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 모두 이 채무 불이행의 한 모습으로 정할 수 있죠. 그래서 불이행의 모습, 유형 이렇게 되겠죠. 즉 법정 해제권이 일반적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유형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런 경우가 생기면 즉 채무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서 이런 불이행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채무 불이행에 의한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은 별개죠. 따라서 별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죠. 법정 해제권이라는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제권이 발생했다고 해서 당사자 약정 사유를 만들어 놓고 그 약정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당사자끼리 합의한 그 약정 해제권은 별도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별개로 인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두 제도는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보는 것은 해제에서는요, 법정 해제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법정 해제권. 이것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일반 규정에 따른 채무 불이행. 이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368페이지에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약정 해제권의 발생. 그러니까 이 약정 해제권의 발생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채무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면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약정 해제권이 행사됐을 때는 여기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이런 내용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 여기에서부터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약정 사유에 의해서 해제권을 발생해서 계약관계를 없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 자체가 양 당사자한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이 효과는 발생할 여지가 없죠. 다만 해제권 행사니까 소급표는 인정될 것이고 우리가 나중에 해제권이 행사됐을 때 해제 효과 내용에는 해제는 소급표 때문에 실효가 됐을 때 이미 계약 내용대로 주고받은 게 있다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고받은 것은 부당이득이죠. 그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규정을 우리 민법에 뒀어요. 그걸 우리는 돌려주는 범위도 원상회복하게 하고 있죠. 따라서 원상회복은 여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약정 해제권 행사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지만 계약관계를 소급해서 실효시키고 원상회복관계,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거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원상회복 상태로 돌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태로 돌려줘야겠죠. 이런 효과는 발생하겠죠. 그러면 법정 해제권은 나중에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채무불이행 때문에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권도 발생할 것이고 해제 효과는 소급표가 있다. 그죠?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소급해서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해제하기 전에
계약 내용대로 주고받은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원상태로 돌려가야 되니까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겠죠. 원상 회복 관계가 적용된다. 이래 되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에게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법정 해제에서는 소급표, 원상 회복, 손해배상의 문제가 전부 다 발생할 수 있으나 약정 해제권 행사했을 때는 소급표, 원상 회복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법정 해제에서 구체적으로 해제권 행사하는 모습 그 내용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해제했어요. 우리 교재 9페이지에 가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했는데 이 해제권은 첫 번째 이행지체일 때 발생한다 했죠. 자, 이때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줘서 최고해야 합니다.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도 그죠? 보통의 이행지체, 일반적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상당 기간 채무자한테 시간을 줘서 이 기간 내에 이행하라 라고 최고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A에 있습니다. A. 보통의 이행지체는 상당 기간 최고를 하고 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행주체 중에서도 정기행위의 이행주체 여기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이행지체는 이행지체지만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기행위가 뭔가를 알아야겠죠. 이것은 우리 민법의 명문으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곧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5조 조문이 그렇죠. 자, 이게 정기행위란 것은 정해진 기일 안에 거래행위 내용대로 급부 이행이 있어야만 이 행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해진 기일이 지난 뒤에는 그 급부 이행이 있어도 이 계약의 목적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 정기행위에서 정해진 기일이 지나버리면 그러면 그 이후에 가져오는 것은 전부 다 이행지체잖아요. 이행지체가 되어버렸을 때는 이 계약의 행위 내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이행지체 이후에 채무자 이행은 그 계약 내용을 아무런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재에 보시면 371페이지 가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위에 B 동그라미에 보시면 정기행위라고 해서 정리해놨죠. 거기 보면 일정한 시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정기행위라 하고 이럴 때는 이행 최고를 할 필요 없이 상당 기간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즉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해야 되겠죠. 이게 해제권 행사를 하는 거죠. 해제할 수 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결혼식 예복으로 드레스를 신부님이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결혼식 끝날 때 시작하기 전까지는 결혼 예복을 가져와야겠죠. 그 웨딩 드레스를 갖고 와야 그래야 결혼식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 결혼 웨딩 드레스를 갖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가져와도 그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그럴 때는 뭐예요? 곧바로 해제한다는 것이죠. 이행지체했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정기행위 이행지체한다. 뿐만 아니라 보통의 이행지체일지라도 만약에 채무 불이행을 하는 이행지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이것을 명백히 했다. 예, 채무자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시간을 상당 기간을 줘서 최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이것도 상당 기간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당연히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기행위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이것을 조심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행 불능의 경우죠. 채무자의 잘못에 의해서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여기도 최고할 필요가 없겠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그 이유는 시간을 아무리 주더라도 채무자 이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불능. 그래서 최고 절차 필요 없이 곧바로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이행의 경우도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자, 불완전 이행한 경우도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이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안이 가능하면, 추후에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사실상 이행지체에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행지체와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을 최고하고 그래도 불완전한 부분에 완전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추안이 불가능하다면, 즉 추후에 완전한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그 불완전한 부분은 이행 불능에 해당되겠죠. 따라서 이행 불능으로 취급하면 되겠다. 곧바로 그 부분을 해제하면 된다.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 이 부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상당 기간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 최고 절차라는 것은 임의 규정 관계니까 이것을 당사자 합의로 미리 생략하기로 합의했다면 생략의 합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역시 최고 절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 제공을 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하지 않는다. 이걸 채권자 지체랍니다. 채권자가 수령하는 것을 지체한다. 그 수령 지체 또는 채권자 지체랍니다. 이때도 채무자가 해지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여기는 견해가 될 때다. 인정하는 견해가 학자들은 다수습니다. 이렇게 예컨대 채무자가 제공해서 자 받아가라 내놔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계속 채무자가 자 받아라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채무자가 상당 기간 최고하고 그래도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야, 이 계약이 없애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다만 이건 채무 불이행을 전제하는 것이니까 또 일부 견해를 가는 학자들은 채무 불이행일 때 해지하는 것이지 채권자가 이 수령을 하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지으니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의 해제권, 우리 교재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권. 이것은 학설은 인정합니다. 학설은 당연히 인정하자. 사정 변경이 발생해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 대해 신의 측에 위반될 정도로 아주 현격히 불균형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계약 관계를 없애버려가지고
그 관계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실칙에 맞다고 한다면 그때는 해제권 인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데요. 아직 우리 판례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수용한 예는 없습니다. 판례는 아직 적극적으로 인정한 예가 없습니다. 사정 변경이 발생했으니 해제 인정한다. 이게 무죄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직 판례는 인정한 구체적 사례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 또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의 경우입니다. 뭐 부수적 채무 불이행해도 좋고요. 부수적인 거죠.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요. 부수적 의무의 불이행, 여기에서는 해제권 자체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이고 학설입니다. 여기는 일치되죠. 견해 일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제 제도는 당해 계약의 본질적 내용의 급부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관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소급해서 실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만드는 제도가 바로 해제인데 기본적 급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부수적 의무 불이행일 때는 손해배상 정도로 해결하면 된다. 손해가 나는 경우 손해배상 이것으로 물으면 된다. 이걸로요. 그렇기 때문에 해제, 계약 자체를 해제할 필요는 없다. 왜? 기본적 급부 내용을 실현하면 그 계약 내용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 불이행은 계약 실현과는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해 정도만 배상하면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부수적 의무 불이행 또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해제권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한 사유잖아요. 그럼 이제 해제권 행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해제권의 행사. 행사는 기본적으로 이 해제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단독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죠. 일방적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이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로서 하면 되죠. 이때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든 묵시적 의사표시든 묻지 않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의사표시는 인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해제권은 형성권이다 보니 권리를 행사해버리면 행사하면 바로 곧바로 효과가 발생해버리죠. 소급해서 곧바로 실효돼 버립니다. 즉시. 그러므로 해제권 행사했을 때는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제권 행사한 때는 철회를 할 수가 없다. 거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형성권 행사를 했다라고 하면 효과가 발생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회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해제 대상이 되는 계약이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때 여러 사람이다라고 하면 해제권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여러 사람이 전부 다 상대방한테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다 나와야 되고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해제 의사표시를 받을 사람인데 그 상대방이 여러 사람이면 그 상대방 모두에게 해제 의사표시가 모두 도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면 전원으로부터 해제 의사표시가 나와야 된다. 또 한편 전원에 대하여 해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하여야 한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 행사의 불가분성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여러 사람일 때는 행사의 불가분성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제해서 표시를 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해제 행사의 모습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해제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해제했을 때 그 효과를 정리해야 됩니다. 이 해제 효과는 소급효가 있고 원상회복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더군다나 제3자 보험 문제까지도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둬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